자, 다음 소식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본 얘기인데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1일 정도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일본하고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날짜에 벌어진 거거든요. 특히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1일 날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30년물, 40년물 금리가 아주 역사상 최대치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네. 채권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채권 가격이 그렇죠. 폭락한다는 얘기랑 네네.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 하루 전에 일본 국채 20년물에 대한 어떤 입찰이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수요가 굉장히 없었어요. 과거에는 뭐 수요가 몰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부진해서 거의 뭐 입찰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국채가 안 팔리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그 블룸버그가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에서 매수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살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네네.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예.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6월 달에는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감세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 이제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예요. 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0%인데 소비세는 10%인데 식료품에 붙는 거는 8%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쌀값이 네. 막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 식료품에 붙는 8% 소비세를 갖다가 0%로 하자고 계속 0%까지 낮추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세라는 게 일본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식료품에 붙는 8% 소비세를 갖다가 0%로 낮추면은 5조 엔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거예요. 펑크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럼 5조 엔을 갖다가 벌충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적자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재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적재 그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네.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하락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포퓰리적인 어떤 감세 정책에 대한 그 채권 작용단의 어떤 경고.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을 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은 아니 그럼 일본은행이 사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일본 국채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였습니다. 가장 예. 큰 손이었죠.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양적완화라고 보통 우리들이 어려운 얘기를 네, 얘기를 네. 합니다. 근데 일본 은행이 사실 섣불리 과거처럼 일본 국채를 갖다가 많이 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5월달 물가만 해도 3.6%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풀지를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일본 은행에서는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작년 8월 달부터 실제로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는 걸 갖다가 분기별로 4천억 엔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말로 좀 테이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국채 사는 규모를 갖다가 줄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마저 그 일본 국채를 살 여유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안 사니까 기관들, 가령 네. 뭐 제일 큰 소리라는 어떤 대형 그 생명보험사들마저 일본 은행이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우리가 왜 사? 그러면서 사는 걸 갖다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본 장기 그 국채 시장에 어떤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어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그 미국 공화당 하원을 갖다가 통과를 했습니다. 예. 하원을 통과한 날에 똑같이 미국 국채 장기물 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네.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5%까지 근접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나 미국 공의하면은 두 개 다 강대기구고 둘 하나 다. 그다음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마저도 이런 무분별한 어떤 재정 팽창 정책, 네. 그다음에 그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어떤 감세 정책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런 채권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네.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양시장,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시장, 미국의 국채시장이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감세를 갖다가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면 대중의 지지를 갖다가 쉽게 받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렇다면 감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증세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조세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특히 이걸 갖다 되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본의 국채시장, 미국의 국채시장, 네. 양시장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분석도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본 국채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일본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예, 굉장히 예. 많이 있는데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국채를 팔고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를 팔면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현상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해 있던 그 엔화 자금들이 일본 본토로 이제 철수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를 갖다 추산하는 거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게 일시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그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금융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요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추가적인 어떤 적자 국채 발행을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적자 국채 발행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부채들에 대한 어떤 이자 지급을 하는데 적자 부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가 그걸 갖다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세계 1위다.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갖다가 네. 우리가 직시해를 해야 될 때다. 우리는 그 유럽의 병자라고는 그리스보다도 그 정부 부채 비율이 1.5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감세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감세 정책을 갖다가 그 시행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본 같은 경우가 제로 금리였으니까 네. 적자 국채를 발행해도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있는 세계로 우리도 진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있는 세계가 되면 기존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해도 그게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점을 갖다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꿰뚫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